계좌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최진영 변호사,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패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형적으로는 승자인 듯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패자가 아닌가. 왜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문의 일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연임. 예, 연임뿐만 아니고 예. 총재 때도 누리지 못했던 당내에서의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면적으로 보면은 여의도 대통령인 듯 행사를 하고 그런 위세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독재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번 주에 오히려 패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이 1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1호 법안이 어떻고 하는데 어떻게 21대 국회 1호 민주당 내 당내 의안이 이재명 수령 절대 옹위 법안이냐, 이런 생각을 보면서 정말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런 길로 가는 것이 맞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지지한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말씀 안 해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컨대 예전에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했던 당내 규정, 대표적으로 1심에서 유죄가 판결되거나 아니면은 유죄로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이 정지가 된다든가 이런 거 없애버려. 또 대권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1년 전이면은 이게 당권을 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2026년에 있는 지방선거 때 공천권 행사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없애버려. 그리고 또 정당의 어떤 그 책임이 있어서, 공천에 책임이 있어서 재보궐선거가 있게 되면은 그때도 이제 공천을 이번엔 안 합니다라고 했다가 그것도 없애버려. 이게 정치 개혁했다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던 모든 정치 개혁의 성과를 한 번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이 과연 개혁으로 가고 국민 대권에 다가가는 길인지,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사는 길인지,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야 얼씨구나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패자의 길로 몰고 가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패자로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까 그 이재명 대표를 표현했던 그 단어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고요. 근데 사실 이게 당원 당규 이렇게 바꾸는 거, 전 특히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의견 수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의견 수렴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국회의장 뽑는데 무슨 당원이 거기 들어가도 그건 대의제를 이게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 민주당에서 이제 그 당원 권한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이 있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민주당은 사실은 그 정당이 그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단일 조직이 이제 커져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여러 뭐라고 할까요? 개파의 연합체 비슷하게 커져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개파 연합의 성격, 즉 그 선거 연합의 성격을 많이 갖고, 그런 의미에서 당원들 분포가 좀 덜 되어 있는 영남권이라든지 이쪽은 대의원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화를 한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었는데, 지금 당내의 민주주의를 그 직접 민주주의, 즉 그 당원 중심으로 이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기존 질서와는 조금 다른 거는 사실입니다. 조금 달라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당이 당원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체계가 우리나라가 이제 모든 정당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어떠한 그 주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당원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갑자기 이제 쏠리는 경우에, 그러면 정당의 어떤 당내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발현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쪽 이제 쏠림 현상에 의해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방금 이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당내 민주주의라는 측면과 의회 민주주의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제도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 그러니까 정당의 구성 또는 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해가지고 이게 규범으로 정착되어 있는 그런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 바뀌는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현재 그러니까 그 제도화된 정당의 틀거리에 의존하지 않고, 약간 그러니까 과거로 따지면 이제 약간 전선체
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선 단일 전선 투쟁체인데 그런 쪽으로 가는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도 이제 보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에 제도가 만약에 이게 꺾이면 그 제도를 다시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게 패배라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의 패배가 아니게 될 확률이 네. 있죠. 전체 그렇죠. 민주당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저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패배라면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대선에서의 패배를 의미한다면 이재명 대표 외에도 뭐 대선 주자가 없지는 않은데 뭐 뚜렷하게 뭐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뭐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체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닌 누군가가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게 되면 민주당 자체가 좀 위약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승리가 된다라면 어떤 거냐면요. 제 느낌상 그게 이제 승리가 된다라면 승리의 측면은 단일 전선 투쟁체가 승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정부라든지 여당이라든지 이쪽에 있어서의 어떤 폭력이 막 즉각적으로 오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결합력이 커지는 경우거든요. 과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승패를 아직은 뭐 예측하기는 쉽지 그렇죠. 않은데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생각을 하게는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이번 주에 뭐 우리 이슈니까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큰 방향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 김기현 대표를 뽑을 때는 당헌 당규상 100% 당원을 뽑아가지고 결국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이번 총선에 그렇죠. 졌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져서 이제는 다가오는 7말 8초에 있는 이 전당대회에서는 룰을 바꿔서 누구는 한 50% 정도의 어떤 국민의 어떤 그 의사를 담아야 된다. 누구는 30%, 적어도 20%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국민 속으로란 방향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한 민주당은 거꾸로 당원 속으로 당원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는 것이 이게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물론 뭐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민주당의 방향성을 제가 잘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불편하고 불안한 거죠. 저로서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꼭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42년째 정착을 하고 있는데 연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한 과목, 제가 총 1년에 6과목을 가르치는데 그중에 하나가 파퓰리즘에 관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파퓰리즘 하면은 돈 뿌리는 거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파퓰리즘, 돈 뿌리는 그 부분은 파퓰리즘이 100의 크기라면 한 10도 안 돼요. 한 7, 8.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존의 정치 엘리트를 적대하는 거.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직접 민주주의 이게요. 얼핏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인터넷도 이렇게 되고 우리가 SNS 통해서 기술적으로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천만에. 아니 그렇게 SNS하고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으면 왜 선진국도 우리를 비롯한 모바일 투표 안 합니까? 모바일 투표는 직접 평등 비밀 보통 4가지 원칙을 하나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직접 민주주의다. 천만에 소수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될 뿐입니다. 그거는 전체의 목소리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다. 이게 까딱하면 이게 권위주의 쪽으로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 요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서 키워드 한마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포퓰리즘이 한국에서는 표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 선거하는데 당원에 표를 준다.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 한국화된 표를 밟는 표퓰리즘이 바로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법학을 한 사람으로서 좀 두렵고 떨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데 김봉신 이사님 패자 누굽니까? 예,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한국갤럽 조사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일단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게 후폭풍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한국갤럽에서 이제 대통령 국정 긍정률이 21%니까 역대 최하, 이번 정부 들어서 최하인데 21이라는 숫자가 이게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10% 단 2%포인트만 빠져도 이게 10%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충격이 상당할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리고 이제 그 정당 지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아졌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 대비해 가지고는 미세하게 1%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2%포인트 빠져서 지금 그러니까 30대. 그러니까 1%포인트 차이잖아요. 예, 1%포인트 격차로 붙었어요. 사실은 이건 붙은 거죠. 국민의힘이 30, 29. 더불어민주당이 29니까 1%포인트 격차인데 뭐 격차가 없다 치는데 이렇게 요것만 보고서는 1%포인트가 괜찮아졌으니까 국민의힘이 아직은 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같은 조사에서 호감도를 물었거든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40대 27이죠. 40대 27. 아이고야.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이 27인데 13%포인트 격차예요. 왕비호네요. 왕비호. 네. 이게 작년 11월 조사했을 때는 34대 34로 두 정당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3%포인트 격차로 팍 벌어졌는데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뭐 튀었다. 그러니까 6%포인트 확 뛰어오르면서 뭐 괜찮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이 7%포인트 빠진 거예요. 이거 5.1을 넘어서는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13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최근에 지금 정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우리 뭐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검 하지 말고 이제 뭐 상시 특검 뭐 말씀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런 뭐라도 나오든가 아니면 뭐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할 때. 그런데 지금 너무 거부권이 솔직히 뭐 남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 다수가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거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이게 뭡니까? 문미 정부 이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승만 정부 이후에 정말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당도 어떤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맞아요. 많은 국민분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당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대통령을 뭐 보위해야 된다. 이런 뭐 강고한 그 대오만 이렇게 보여주고 끝났어요. 21대 국회가. 저는 이 와중에 지금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두 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갤럽 조사에서요. 총선 직전에 이번 총선 직전에 훨씬 높은 그 지지도를 국민의힘이 보여줬습니다. 총선 직전에 국민의힘이 37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29였습니다. 8%포인트 격차죠. 이 정도로 큰 격차에서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높았는데 108석밖에 못 얻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훨씬 많이 얻었죠. 175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이 30대 29 이렇게 붙은 상황 그리고 호감도가 13%포인트로 격차로 확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총선을 한다면 아니면 지방선거를 한다면 큰 선거에서 국민의힘 위험해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런 얘기는 이게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이게 회복이 돼서 지방선거 때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그러면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총선에서 졌는데 바뀌지 않고 계속 가는 대통령실. 거기에 국회에서 여당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없어요.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가면 이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건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신일 교수님. 정치의 실종이다. 저는 이것도 정치 실종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개선돼야 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으면 보수 정당 대표 보수 세력을 대표해왔던 국민의힘이 과연 그러면 큰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내지는 3분의 1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패스다. 알겠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승부처. 22대 국회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승부처예요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7년 대선의 승부수는 결국 22대 국회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에서 승부처는 21대 여의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현재 상황 정말 답답하고 우리 김봉신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정말 거의 100% 공감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부 21대 국회는 정부 여당이 방어에만 급급했지 어떤 대안을 통한 재반박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뭐 닥치고 공격하라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최선의 방어는 어떻게 보면 공격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민주당이 지금 예컨대 각종 뭐 특검을 가지고 계속 지금 공격 일반도로 나오고 숫자의 우위를 가지고 계속 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2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게 21대 무력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2대에는 방어도 해야 되지만 공격을 해서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러한 그 전투력과 이 지혜를 갖춰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좀 염려스러운데요. 다만 그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우리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셨던 김민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좋다. 그렇다고 하면은 3김 특검하자. 받고 더블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나름대로의 전략을 통해서 밀어붙이기도 하고 받고 주고 이런 그 플레이를 해 간다고 하면은 22대 국회를 통해서 뭐 2년만 지나고 나면 바로 지금 지방선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 거기다가 이제 뭐 이번 뭐 항상 선거가 그렇습니다만 상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상대방이 못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게 대한민국 그 정치라 생각을 하면은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독주로 나가면은 마치 우리 4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의 재판을 2026년에도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님들 정말 분발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자, 승부처 우리 김봉신 이사님. 저는 이제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 전체가 승부처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이제 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1%로 이제 최저치가 나왔는데요. 요 내용 좀 세밀하게 보면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7%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7% 포인트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38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1%라는 평균치도 역대 최저인데 이번 정부 들어 최저인데 네. 그런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의 국정 긍정률이 38로 떨어진 거는 요것도 최저치를 갈아치웠어요. 경신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보수 성향이신 많은 분들이 마음 들 곳이 없어요. 마음 들 곳이. 그래서 이제 승부처를 꼽으셨는데 다음 주에 얘기 계속하고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